대한민국 한 해 실종 신고 건수는 7에서 8만 건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누르시고 꼭 공유해 주세요. (1990년) 늦가을 청량리역 플랫폼에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서울의 11월은 언제나 이렇게 쌀쌀했다. 사람들은 외투깃을 세우고 기차를 기다렸고 플랫폼 한쪽에는 이별을 아쉬워하는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 기차 시간 늦겠어요. 이정희가 손수건을 꺼내 남편의 목도리를 매만졌다. 32의 정희는 여전히 수줍은 신부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째였지만 남편을 배웅할 때면 늘 이렇게 꼼꼼했죠. 박용수는 아내의 손길을 느끼며 가방을 들었다. 지방 출장이 잦은 영업사원이었지만 떠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정희가 혼자 집을 지키는 게 늘 걱정이었거든요. 이틀이면 돌아올게. 저녁은 꼭 챙겨 먹고. 용수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로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용수는 그걸 느꼈어요. 아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정희야, 무슨 일 있어? 용수가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빨리 다녀오세요. 기차가 들어왔다. 증기기관차의 무거운 소리가 플랫폼을 가득 채웠습니다. 용수는 계단을 올라 차량 안으로 들어갔고 창문 너머로 아내를 바라봤죠.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천천히, 마치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듯이요. 기차가 출발했다. 용수는 작아지는 아내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정희는 기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플랫폼에 혼자 남겨진 정희의 뒷모습은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용수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눈빛 속에 담긴 무언가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이틀 뒤 용수는 약속대로 서울로 돌아왔다. 출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계약도 따냈고 상사에게 칭찬까지 받았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정희가 좋아할 선물도 샀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산 스카프였죠. 하지만 집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정적이 용수를 맞이했다. 현관에 정희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거실불도 꺼져 있었죠. 용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정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집에 있어? 용수가 불렀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지만 거기도 텅 비어 있었죠. 용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 몰려왔습니다. 용수는 다시 현관으로 나왔다.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집사람 보셨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이틀 동안 한 번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용수는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정희가 자주 가던 시장, 약국, 친구네 집을 다 찾아다녔죠. 하지만 어디에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다. 용수는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신고서를 받아들고 물었어요. 실종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틀입니다. 제가 출장 갔다 온 사이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별다른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부부싸움 같은 거 하신 적 없나요? 요즘 가출이 많거든요. 용수는 고개를 저었다. 부부싸움? 전혀 없었습니다. 정희와는 늘 다정했죠.
하지만 경찰은 그저 서류에 기록만 남길 뿐이었어요. 성인 실종은 48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용수는 파출소를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지만 용수의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아내가 사라졌어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요. 다음 날 아침 용수는 청량리역으로 갔다. 혹시 아내가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무원에게 물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는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용수는 역 근처를 헤매다가 은하수라는 다방 앞을 지나쳤다.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방 안으로 들어갔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실내에서 몇몇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용수는 카운터로 가서 물었어요. 혹시 이런 여자분 보신 적 있나요? 용수가 주머니에서 정희의 사진을 꺼냈다. 다방 주인은 사진을 잠깐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손님이 워낙 많아서. 그때였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손을 들었어요. 그 여자 봤소. 용수는 급히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낡은 안경 너머로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흘 전쯤이었나? 여기서 남자하고 얘기하더군. 검은 가죽 가방 들고 있었소. 용수의 가슴이 뛰었다. 검은 가죽 가방. 그건 용수가 정희에게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 가방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노인이 기억을 더듬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둘이 다투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죠. 다투는 것처럼요? 그렇소. 여자분이 뭔가 거부하는 것 같았어. 그 남자가 팔을 잡으려 하니까 뿌리치더군. 용수는 다방을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희가 누군가와 다퉜다니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아내는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 집과 시장만 오가며 살았죠. 용수는 다시 경찰서로 갔다. 이번엔 형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년의 형사는 담배를 피우며 용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하수 다방에서 봤다고요? 네, 목격자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다투는 걸 봤대요. 형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느긋했습니다. 그래도 단서가 별로 없네요. 일단 수배는 넣어두겠습니다. 용수는 형사의 말에 답답함을 느꼈다. 수배를 넣어둔다고요? 그게 다였습니다. 휴대전화도 없고 감시 카메라도 없던 시절이었죠. 사람이 사라지면 그냥 사라지는 거였어요. 며칠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용수는 매일 청량리역 주변을 헤맸습니다. 다방, 여인숙, 시장통을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용수는 청량리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를 마지막으로 본 그 자리였죠. 눈발이 얼굴을 스쳤어요. 용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아침 정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어색한 미소가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것 같은 표정이요. 용수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요. 누군가를, 무언가를요. 정희야. 용수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청량리역의 플랫폼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또 돌아왔죠. 하지만 정희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용수는 그날부터 매년 11월이면 이곳을 찾았다. 정희가 좋아하던 밤빵을 사서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혹시 아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정희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요. 세월은 흐르고 또 흘렀다. 199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박용수는 어느덧 쉰을 넘어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머리는 희끗희끗 새었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용수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매년 11월이 오면 청량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거르지 않았어요. 20년째 이어진 의식 같은 거였죠. 2010년 11월 용수는 또다시 청량리역 앞 빵집에 들렀다. 예전의 낡은 빵집은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용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밤빵만 있으면 됐거든요. 밤빵 2봉지 주세요. 점원이 빵을 담아줬다. 용수는 따뜻한 봉지를 양손에 들고 역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계단 앞 벤치가 용수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앉아 빵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놨죠. 정희야, 오늘도 왔어. 용수가 혼잣말을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용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젠 익숙했거든요. 미친 노인 취급받는 것도요. 11월의 바람이 차가웠다. 용수는 외투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정희가 자수 놓아준 손수건이었죠.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실밥이 다 풀어져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좀 돌아와도 되잖아. 용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아내를 기다리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의를 포기하는 건 용수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벤치 옆으로 동네 아주머니가 지나갔다. 용수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양반 또 왔네. 참 안 됐어. 아주머니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용수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이제 용수를 동정의 눈으로 봤습니다. 미련 못 버리는 늙은이라고 생각했죠. 용수의 이웃인 김씨 할머니는 가끔 찾아와 말했다. 그만 놓아드리라고요. 죽은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산 사람도 죽는다고요. 하지만 용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할머니, 정희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도 20년이나 지났잖아요. 이젠 아니에요. 정희는 살아있어요. 제가 알아요. 김씨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용수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20년 동안 누구도 용수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용수는 밤빵 한 개를 입에 넣었다. 식어버린 빵은 딱딱했지만 삼켰어요. 정희와 함께 먹던 그 맛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밤빵을 먹을 때마다 행복한 얼굴을 했죠. 작은 것에도 기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정희 얼굴이 이상했어요. 용수가 빈 광장을 향해 말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두려운 사람 같았어요. 뭔가 숨기는 것처럼. 그 기억은 용수를 20년 동안 괴롭혔다. 왜 그때 아내에게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떠났을까요? 출장 따위 취소하고 집에 있었어야 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용수는 일어나 벤치를 쓸어봤습니다. 남은 밤빵 봉지를 벤치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무거웠습니다. 용수의 집은 청량리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빌라 3층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죠. 정희가 사라진 후 큰 집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혼자 사는데 넓은 집이 필요 없었거든요. 방문을 열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정희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나왔어. 용수가 사진을 향해 말했다. 매일 하는 인사였습니다. 외투를 벗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김치와 달걀밖에 없었죠. 용수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용수는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어요. 청량리 재개발 소식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철거되고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죠. 청량리 일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30년 된 낡은 여인숙과 다방들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무너지는 건물들이 비쳤다. 용수는 숟가락을 멈췄어요. 청량리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흔적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죠. 용수는 라면 국물을 다 마셨다. 그릇을 씻고 이불을 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천장이 보였어요. 금이 간 천장을 바라보며 용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용수는 다시 눈을 떴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정희의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죠. 옛날 필름 사진을 스캔한 거였어요. 사진 속 정희는 늘 웃고 있었다. 남산에서 찍은 사진,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요. 하지만 마지막 사진만은 달랐습니다. 1990년 가을에 찍은 사진이었죠. 그 사진 속 정희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어두웠다. 무언가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용수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요. 내가 미안해, 정희야. 용수가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용수는 청량리역 근처를 산책했다. 요즘은 매일 이곳을 걸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정의의 흔적을 발견할지요. 재개발 현장 앞을 지나갔다. 공사 펜스 너머로 무너진 건물들이 보였어요. 용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정의의 기억이 묻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여기 위험해요. 인부 하나가 용수에게 말했다. 용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공사 현장을 돌아 골목으로 들어갔죠. 골목 안쪽에는 아직 철거되지 않은 건물들이 남아 있었다. 낡은 여인숙, 허름한 슈퍼, 문 닫은 다방들이요. 용수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하수 다방 자리를 지나쳤다.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지만 간판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바래고 녹슨 간판이었죠. 용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었다. 20년 전 그날 아내는 이곳에서 누군가와 다퉜어요. 검은 가죽 가방을 들고요.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용수는 다방 앞을 떠나 다시 걸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걷는 게 용수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저녁이 됐다. 용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청량리역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오늘은 왠지 더 오래 있고 싶었어요. 역 광장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젊은 연인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짐을 든 여행객들이요. 모두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죠. 하지만 용수만은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야, 너는 어디에 있니? 용수의 목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용수는 계속 물었습니다. 언젠가 대답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날 밤 용수는 집으로 돌아가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정희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젊은 모습이었어요.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죠. 용수가 다가가려 하자 정희는 뒤로 물러났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용수는 뛰었지만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정희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용수는 새벽에 눈을 떴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용수에게는 모든 날이 똑같았다. 정의가 없는 하루하루가요. 그 시간 속에서 용수는 천천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청량리 재개발 현장은 분주했다. 포크레인이 낡은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덤프트럭이 잔해를 실어 날랐습니다. 30년 된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청화장 여인숙은 특히 오래된 건물이었다. 1970년대에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이었죠. 페인트는 다 벗겨졌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철거 예정일은 다음 주였어요. 철거 전에 건물 내부를 점검하던 수리공 최덕수가 2층 화장실에 들어갔다. 45의 덕수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철거 전 배관이나 전선을 확인하는 게 그의 일이었죠. 화장실은 좁고 어두웠다. 전등을 켜봤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덕수는 손전등을 꺼내 천장을 비췄습니다. 낡은 천장판이 쳐져 있었죠. 이거 완전히 썩었네. 덕수가 중얼거리며 사다리를 가져왔다. 천장판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장에 손을 댔습니다. 천장판이 푹 꺼졌어요. 그 순간 무언가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뭔가 부딪혔습니다. 덕수는 깜짝 놀라 사다리에서 내려왔어요. 손전등을 바닥에 비췄죠. 검은 가죽 가방이었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낡은 가방이요. 덕수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꽤 무거웠어요. 안에 뭔가 들어있었죠. 이게 왜 천장에? 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천장 속에 가방을 숨겨둔 거였습니다. 의도적으로요. 덕수는 가방의 지퍼를 열어봤어요. 순간 악취가 확 퍼졌다. 덕수는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썩은 냄새였어요. 오래된, 아주 오래된 썩은 냄새였죠. 덕수는 다시 가방 안을 들여다봤다. 손전등 불빛 아래로 뭔가 보였습니다. 낡은 천 조각이었어요. 갈색으로 변색된 천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녹슨 열쇠가 하나 있었습니다. 덕수는 천 조각을 꺼냈다. 만지는 순간 바스러질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옷의 일부 같았죠. 여성용 블라우스였어요. 그런데 이상했다. 천에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갈색 얼룩이요. 덕수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혹시... 덕수는 다시 가방 안을 뒤졌다. 그리고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플라스틱이 다 녹아버린 낡은 신분증이었죠. 하지만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정희, 1958년생. 덕수의 손이 떨렸다. 이건 증거물이었습니다. 분명 사건과 관련된 물건이었어요. 덕수는 급히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30분 후 경찰차 2대가 청화장 여인숙 앞에 섰다. 형사 2명이 내려 덕수를 만났습니다. 젊은 형사 1명과 중년 형사 1명이었어요.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중년 형사가 물었다. 덕수는 2층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가방은 그대로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천장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가방을 확인했다. 장갑을 끼고 신분증을 꺼냈어요. 손전등으로 비춰보며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정희. 젊은 형사가 중얼거렸다. 중년 형사는 뭔가 생각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이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형사들은 가방을 증거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청화장 여인숙은 철거가 중단됐어요.
그날 오후 경찰서 형사과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컴퓨터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이정이라는 이름을 입력했죠. 화면에 기록이 떴다. 1990년 11월 신고된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신고자는 남편 박용수였어요. 당시 수사는 단순 가출로 결론 났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죠. 20년 전 사건이네. 중년 형사가 파일을 훑어봤다. 당시 조사 기록이 빈약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신고자에게 연락해 봐야겠습니다. 젊은 형사가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다행히 박용수는 같은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형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용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전화 너머로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사는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형사과 김민수 형사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경찰서로 나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신데요? 댁의 부인 이정혜 씨와 관련된 건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의를 찾으셨습니까? 일단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수는 1시간 만에 경찰서에 도착했다. 60이 넘은 용수는 지친 얼굴로 형사과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들이 용수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앉으십시오. 용수는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사는 증거물 봉투를 꺼냈어요. 투명한 봉투 안에 검은 가죽 가방이 들어 있었죠. 용수는 가방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건 아십니까? 형사가 물었다. 용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만졌어요. 이건 우리 정의 가방입니다. 제가 사준 겁니다. 용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만에 아내의 흔적을 찾은 거였습니다. 출장 떠나던 날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줬어요. 정의가 너무 좋아했죠. 형사는 기록을 확인했다. 1990년 11월에 신고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이 가방은 청화장 여인숙 화장실 천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청화장 여인숙이요? 용수가 되물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그곳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용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청화장 여인숙,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형사는 가방 안의 물건들을 보여줬다. 천조각, 녹슨 열쇠, 그리고 신분증이요. 용수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천은 정의가 입던 블라우스 같습니다. 하얀색이었는데 이렇게 변했네요. 용수가 울먹였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천에 묻은 얼룩이 혈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밀 감식을 해봐야겠습니다. 용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의가 다쳤던 걸까요? 누가 정의를 해친 걸까요? 그리고 이 열쇠 말입니다. 형사가 녹슨 열쇠를 보여줬다. 작은 열쇠였어요. 방 열쇠 같았습니다. 청화장 여인숙 302호실 열쇠입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302호실이요? 네, 그 방은 1990년 당시 한경수라는 사람이 월세로 살던 곳입니다. 용수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무언가 떠올랐다. 한경수,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잠깐만요, 한경수라면. 용수가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은하수 다방 종업원이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날 목격자가 말했어요. 다방에서 누군가와 다투는 걸 봤다고요. 형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은하수 다방 말씀이십니까?
네, 청량리역 근처에 있던 다방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형사는 기록을 뒤적였다. 1990년 당시 은하수 다방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죠. 박용수 씨, 혹시 은하수 다방 살인 사건에 대해 아십니까? 용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1990년 11월 다방 주인이 살해된 사건입니다. 용의자는 종업원 한경수였는데 그 역시 사라졌습니다. 형사의 말에 용수는 숨이 막혔다. 정의가 사라진 때와 똑같았어요. 혹시 정의가... 용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최악의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형사는 용수를 진정시켰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감식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단 가방과 내용물을 정밀 감식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용수는 경찰서를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단서였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무서웠거든요. 용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정희의 사진을 켰어요.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희야, 이제 진실을 알게 되는 걸까? 용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용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이 이제 밝혀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는지는 몰랐어요. 용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떠올랐죠. 마지막으로 본 그 어두운 눈빛이요. 일주일이 지났다. 박용수는 매일 아침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감식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용수는 집에만 있을 수 없었다. 청량리역으로 나갔습니다. 청화장 여인숙터를 찾아갔어요. 건물은 이미 반쯤 철거된 상태였죠. 공사 펜스 앞에 서서 용수는 한참을 바라봤다. 저 안 어딘가에 정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요. 할아버지, 여기 왜 자꾸 오세요? 인부 하나가 다가와 물었다. 용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좀 보려고요.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인부는 다시 일터로 갔다. 용수는 펜스를 붙잡고 섰어요. 바람이 불어와 먼지가 날렸습니다. 12월 중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감식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용수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형사과 조사실에는 김민수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용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다. 용수는 숨을 죽였어요. 천조각에서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두 사람의 혈액형이 섞여 있었어요. 두 사람이요? 용수가 되물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O형과 O형입니다. 부인의 혈액형이 O형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용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O형은 누구 거였을까요? DNA 분석 결과 한 사람은 이정혜 씨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직 신원을 모릅니다.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20년 전 사건 기록이었어요. 1990년 11월 15일 은하수 다방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방 주인 장명숙 씨였어요. 용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종업원 한경수였습니다. 사건 당일 한경수는 주인과 다퉜어요. 돈 문제였죠. 돈 문제요?
네, 한경수가 가게 돈을 훔쳤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따졌고 둘이 다퉜어요. 형사는 낡은 사진을 보여줬다. 은하수 다방의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바닥에 피가 흩뿌려져 있었어요. 장명숙 씨는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경수도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행방이 묘연했죠. 용수는 사진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정의가 그런 사건에 연루됐다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용수는 형사를 바라봤어요. 한경수와 이정혜 씨의 연결고리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죠.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1988년 회사 명부였어요. 이정혜 씨가 1988년까지 일했던 회사 기록입니다. 명동에 있던 무역회사였어요. 용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결혼 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집안일에 전념하겠다며요. 그 회사에 한경수도 있었습니다. 경리부 직원이었어요. 용수는 눈이 커졌다. 정희와 한경수가 같은 회사에 다녔다니요. 혹시 부인께서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들으신 적 있습니까? 형사가 물었다. 용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정희는 회사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다녔다고만 했죠. 특별한 건 못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을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증언을 들었어요. 형사는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1988년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2천만 원이요? 용수가 놀라 되물었다. 당시 2천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용의자는 한경수였습니다. 경리부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형사는 메모를 가리켰다. 동료 직원의 증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정혜 씨가 한경수를 옹호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용수는 숨이 막혔다. 정의가 한경수를 감싸줬다니요. 결국 사건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한경수는 회사를 그만뒀고 얼마 후 이정혜 씨도 퇴사했어요. 형사는 서류를 덮었다. 용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형사가 말했다. 용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한경수가 이정혜 씨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령 사건 때 자기를 도와줬으니까요. 협박이요? 네, 돈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걸 요구했을 수도 있고요. 용수는 주먹을 쥐었다. 정의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990년 11월 한경수는 은하수 다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혜 씨와 만났어요. 형사는 목격자 진술을 읽어줬다. 다방에서 둘이 다투는 걸 봤다는 거였습니다. 아마 한경수가 또 돈을 요구했을 겁니다. 이정혜 씨는 거부했고요. 용수는 그날 아침이 떠올랐다. 정의의 어두운 눈빛이요.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경수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걸요. 다툼이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말을 멈췄다. 용수는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을 겁니다. 가방 속 혈흔이 그걸 증명해요. 용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의가 다쳤다는 거였습니다. 혼자서 아무 도움도 없이요. 형사는 물 한 잔을 건넸다. 용수는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애썼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용수는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청화장 여인숙 지하를 조사했습니다. 배수구를 뜯어봤어요. 용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배수구에서 뭘 찾았다는 걸까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형사의 말에 용수는 의자를 붙잡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누구 겁니까? DNA 검사 결과 한경수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곧 또 다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럼 정의는 어디에? 형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골 곁에서 머리카락과 혈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DNA 검사 결과. 형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용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할지요. 이정희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형사가 급히 부축했지만 용수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기다렸던 아내가 죽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박용수 씨, 괜찮으십니까? 형사가 물었다. 용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 후 용수는 진정했다. 형사는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이정혜 씨는 한경수와 다투다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한경수도 부상을 당했고요. 용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요. 한경수는 이정혜 씨를 청화장 여인숙 302호실로 데려갔습니다. 자신이 살던 방이었죠. 형사는 도면을 꺼냈다. 여인숙 구조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정희 씨는 그곳에서 숨졌습니다. 한경수는 시신을 처리하려 했어요. 용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지하 배수구에 유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경수도 부상이 심했어요. 형사는 사진을 보여줬다. 배수구에서 발견된 유골 사진이었습니다. 결국 한경수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실혈사였어요. 용수는 사진을 보며 치를 떨었다. 정의를 그렇게 만든 놈이었습니다. 가방은 한경수가 천장에 숨긴 것 같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요. 형사는 서류를 정리했다. 사건의 진상이 모두 밝혀진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입니다. 이제야 해결됐네요. 형사의 말에 용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해결됐다고요? 정의는 돌아오지 않는데요. 부인의 유골은 수습해서 유가족에게 인계하겠습니다. 용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의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20년 만에요. 용수는 경찰서를 나왔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어요. 용수는 청량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플랫폼 앞 벤치에 앉았다. 밤빵은 사지 않았어요. 이젠 필요 없었으니까요. 정의를 찾았으니까요. 정의야, 이제야 알겠어. 용수가 혼잣말을 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날 내 얼굴에 담긴 이유를. 정의는 두려웠던 거였다. 한경수를 만나는 게요. 하지만 혼자 갔어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죠.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용수는 눈물을 닦았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내였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용수의 어깨에 쌓였습니다. 용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맞으며 앉아 있었죠. 청량리역의 밤은 깊어갔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용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의와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며요. 한 달 후 용수는 작은 납골당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정의의 유골은 화장을 거쳐 이곳에 모셔졌다. 용수는 매주 이곳을 찾았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려고요. 정의야,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용수가 유골함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정의의 사진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32의 모습 그대로였죠.
용수는 방석에 앉았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어요. 정의와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경찰이 모든 걸 밝혀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더라. 용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이 조사한 내용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1988년 정의가 다니던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다. 한경수가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당시 정의는 한경수의 직속 상사였다. 격리장부를 함께 관리했죠. 회사는 정의도 의심했습니다. 공범이 아니냐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의는 결백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동료를 믿었을 뿐이었죠. 경찰 조사에서도 정의의 혐의는 벗겨졌습니다. 회사는 사건을 조용히 덮었다.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요. 한경수는 조용히 퇴사했고 정의도 얼마 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결혼을 핑계로요. 그때 나한테 말했어야지. 용수가 중얼거렸다. 정의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한경수는 정의를 잊지 않았다. 자신을 감싸준 사람이었으니까요. 한경수는 그걸 이용하려 했습니다. 1989년부터 한경수는 정의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작은 돈이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씩이요. 정의는 거절하지 못했다. 예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남편이 오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몰래 돈을 보냈어요. 하지만 한경수의 요구는 점점 커졌다. 50만 원, 100만 원으로 불어났죠. 정의는 집안 살림을 아껴 돈을 보냈습니다. 용수는 전혀 몰랐어요. 1990년 가을, 한경수가 은하수 다방에서 일하게 됐다. 그리고 정의에게 또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정의는 거절했다. 더 이상 줄 수 없었거든요. 통장은 이미 바닥났고 용수에게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한경수는 협박했다. 남편에게 다 말하겠다고요. 정의가 횡령에 연루됐다고 거짓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는 두려웠다. 용수가 자신을 오해할까 봐요. 그래서 한경수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설득하려고요. 1990년 11월 그날 아침이었다. 정의는 용수를 배웅하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한경수를 만나 끝내기로요. 당신이 출장 가는 걸 기다렸구나. 용수가 쓰게 웃었다. 정의는 남편이 없을 때 한경수를 만나려 했던 겁니다. 혼자 해결하려고요. 용수가 떠난 후 정의는 은하수 다방으로 갔다. 한경수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의는 검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은 돈 5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정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경수는 비웃었습니다. 50만 원? 이걸로 날 보내려고? 한경수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정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둘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다. 다방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한경수는 정의의 팔을 잡았어요. 당신이 횡령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정의는 팔을 뿌리쳤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해보세요. 경찰이 조사하면 거짓말인 게 드러날 겁니다. 정의는 다방을 나갔다. 한경수가 뒤따라왔어요. 거리에서 둘은 계속 다퉜습니다. 청화장 여인숙으로 가자. 거기서 얘기하자. 한경수가 정의를 끌었다. 정의는 거부했지만 한경수는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302호실 안에서 다툼은 더 격해졌다. 한경수는 폭력을 휘둘렀어요. 정의는 몸을 지키려 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과도를 집었다.
한경수가 달려들자 정희는 과도를 휘둘렀어요. 한경수의 옆구리에 칼이 박혔습니다. 한경수는 비틀거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희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다.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한경수의 힘이 더 셌어요.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한경수도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졌다. 하지만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증오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한경수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공포가 엄습했다. 한경수는 시신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지하 배수구로 유기하려고요. 정희의 시신을 끌고 지하로 내려갔다. 하지만 힘이 빠졌습니다. 출혈이 심했거든요. 배수구 앞에서 한경수는 쓰러졌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죽기 전 한경수는 가방을 천장에 숨겼다. 증거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가서 천장판을 뜯었습니다. 가방을 천장 속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다시 배수구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한경수는 죽었습니다. 20년 동안 둘은 그곳에 있었다. 청화장 여인숙 지하에 함께요. 아무도 모른 채로요. 미안해, 정희야. 용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희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내가 물어봤어야 했어. 내 얼굴이 이상하다고 느꼈으면 붙잡았어야지. 용수는 자책했다. 그날 아침 출장을 취소했어야 했습니다. 아내 곁에 있었어야 했어요. 혼자 감당하려고 했구나. 나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정희는 늘 그런 사람이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싫어했죠.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도움을 청했다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용수가 함께했다면요. 이제 편히 쉬렴. 용수가 정희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사진 속 정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용수는 낙골당을 나왔다. 버스를 타고 청량리역으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가볼 곳이 있었습니다. 플랫폼 앞 벤치에 앉았다. 20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였죠. 하지만 이제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기다림이 끝났다. 정희를 찾았으니까요. 비록 살아있는 모습은 아니었지만요. 정희야, 이제야 너를 집으로 데려왔어. 용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찾아냈어. 널 혼자 두지 않았어.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정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용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정희가 기다리는 곳으로요. 청량리역 광장을 걸으며 용수는 뒤돌아봤다. 플랫폼이 보였습니다. 1990년 그날 정희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던 곳이요. 안녕, 정희야. 용수가 작별 인사를 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용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2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좁은 방이 용수를 맞이했어요. 벽에 걸린 정희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다녀왔어, 정희야. 용수가 사진에게 인사했다.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정희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용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정희를 만났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용수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습니다. 정희가 말했어요. 이제 됐어요, 당신.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용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용수는 웃으며 잠에서 깼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용수는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청량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끝났다. 이제 용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정의의 기억을 가슴에 품은 채로요. 세월은 많은 것을 앗아갔다. 하지만 사랑만은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용수의 마음속에 정의는 영원히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사랑한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청량리역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갔다. 떠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요. 그 속에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조용히 끝나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남자, 끝내 사랑을 증명한 남자의 이야기가요. 가을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청량리역의 플랫폼에서요. 그리고 그 바람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다. 기억하는 것이요. 용수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으로요.